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1시간 만에 끝난 탄핵 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겨 탄핵당하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즉각 톱뉴스, 긴급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국회의 탄핵 가결 발표 직후에 긴급 톱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실패로 결국 탄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충격적인 계엄 선포로 한국을 정치적 대혼란 속에 몰아넣었고 자진 사임을 시사했다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번복하면서 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져 탄핵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으나 최대 6개월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까지 정치적 혼란과 헌정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군종들은 성탄 캐럴을 개세한 탄핵이 답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성탄 메시지를 보내는 분위기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체포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감옥 가야 메리 크리스마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실패한 계엄령으로 결국 탄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투표를 보이콧하는 덕분에 살아남았으나 일주일 후인 14일에는
같은 정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탄핵당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담화에서는 사과의 톤으로 임기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당에게 맡길 것임을 공언했다가 또 한 번의 담화에서는 자진 사임을 거부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자당 소속 의원 12명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수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냐 생존이냐를 기다려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기소될 수 있는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당할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에게 계엄을 권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군사령관들이 구속됐고 본인도 출국 금지당한 데 이어 내란 우두머리로 체포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로 한동훈 당대표와 반대파들로 나뉘어 극심한 권력 투쟁을 벌일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탄핵안 가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에도 불구하고 마비 상태와 헌정이기 권력 공백 사태를 수개월간 더 겪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지역 맹방인 한국의 권력 공백은 트럼프 2기 출범 시기에 벌어져 높은 관세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게 분명한 외교 통상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가 2.7%로 다시 상승했으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기준금리도 12월에는 0.25%포인트 인하되고 새해 1월에는 동결하는 징검다리 결정이 나올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다시 불안해졌으나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는 않아 기준금리 정책도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11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3% 올랐고 전년보다는 2.7% 상승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에 2.6%보다 0.1포인트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비해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전달보다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3.3%로 같게 나왔습니다. 11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와 똑같게 나와 시장에 놀라움을 안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11월의 CPI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년보다 4.7%나 올라 물가 상승의 주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에서 추세가 바뀌어 중고차는 전달보다 2%나 오른 반면 새차 가격은 0.6% 인상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2.4%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0.2%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3.2% 하락했습니다. 11월의 CPI 소비자 물가가 분석가들의 예측치와 똑같게 나오자 앞으로의 기준금리 전망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과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기준금리를 12월에는 인하하고 새해 1월에는 동결하는 등 징검다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2월 18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25 내지 4.5%로 낮출 가능성을 96%로 잡고 있습니다. 대신 2025년의 첫 회의인 1월 29일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73%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의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 0.25포인트 내리면 2024년 한 해 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해 4.4%까지 낮추게 됩니다. 연준은 2025년 한 해에도 0.25포인트씩 4번 1%포인트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는데 연속 인하 대신에 한 번씩 건너뛰는 징검다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자 미국민들의 81%가 급등한 건강보험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의료비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해 돈을 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81%가 건강보험료의 높은 비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이 청구를 거부하는 문제도 심각해져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하면서도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 2024년 가족 평균 건강보험료는 연간 25,572달러, 독신 근로자의 평균은 8,951달러로 전년 대비 6%에서 7%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00년 이후 몇 년을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은 수천 달러의 자기 부담 비용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성인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여유롭든 어렵든 의료비 걱정을 한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연구소 KFF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직원들의 보험료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보장이 있는 근로자는 2017년에 비해 연간 5,700달러를 더 내고 있으며 평균 가족 공제금은 2013년 2,500달러에서 2023년 3,7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는 보험 청구 거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FF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B그룹 자격 건강보험 플랜에서 보험 청구 5건 중 1건이 거부되었으며 일부 보험사는 청구를 거부하는 비율이 49%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AI를 사용해 보험 청구를 검토하고 거부를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투명한 과정으로 다가가고 있어 보험사에 대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ght Health Insurance라는 무료 서비스가 만들어졌으며 이 서비스는 보험 거부에 대한 항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ght Health Insurance의 창립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홀든 카라우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니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 전역의 유통업체에서 매장 폐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 7천여 개 이상이 폐쇄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비해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은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 콜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 소매업체들은 2024년 11월 말까지 7,100개 이상의 매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6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45개의 소매업체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반면 2023년 전체 소매업체 파산은 25건이었습니다. 일부 소매업체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쇼핑객이 지출 비용을 줄이거나 구매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소매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쇼핑객에게 어필할 방법을 찾는 반면 다른 체인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겟은 지난달 최근 분기 실적과 매출이 예측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패밀리달러와 CVS는 가장 많은 폐점을 기록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매장 폐쇄가 가장 많은 소매업체는 할인점과 약국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약국 폐쇄는 장기적인 문제로 2019년 이후로 7,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처방전을 받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미 전역에서 약국 사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할인점 카테고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달러 제네럴과 달러트리는 모두 2024년에 수백 개의 새로운 매장 오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광범위한 폐쇄를 겪은 일부 할인점은 많은 쇼핑객을 유치하지 못했고 매장은 판매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 소매 시장 환경은 안정될 수 있지만 2025년에는 추가적인 폐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분석가인 닐 손더스는 올해 매장 폐쇄가 급증한 것에 대해 모든 업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에는 소매 시장의 성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닫는 체인점 중 다수는 경제를 넘어 다른 문제가 있는 곳이다. 그들의 제안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경쟁 위협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 등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관세는 미국 경제를 촉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가격 인상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가격 인상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관세 부과를 경제는 물론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라며 취임 첫날부터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m a big believer in tariffs. I think tariffs are the most beautiful word. I think they're beautiful. It's going to make us rich. They made a great economy for us. They also solve another problem. If we were going to have problems having to do with wars and having to do with other things.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가격이 오르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데 대해 나는 그들을 믿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수입 회사들이 관세 부과 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미리 경고하고 있으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관세는 경제를 촉진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팬데믹이 오기 직전까지 나의 일기 임기 중 미국 경제는 미역사상 가장 대단했다며 그때의 관세를 부과했어도 가격 인상, 물가 급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민 가정에서 관세 부과로 가격 인상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기자 물음에 나는 어느 것도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an you guarantee American families won't pay more? I can't guarantee anything. I can't guarantee tomorrow. If you look at just pre-COVID, we had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I had a lot of tariffs on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but in particular China, we took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we had no inflation. 대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카드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님이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하면 최대 교역국들인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하겠다고 공표해 초비상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의 새 대통령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 멕시코가 이민 행렬들을 최대한 막아 미국 국경에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확약한 것으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마라라고를 긴급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장시간 논의한 모습을 보여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전력 투과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최대 교역국들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으로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 미국 유입을 눈에 띄게 막는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셈이어서 위험한 관세 도박에서 대박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 문제 해결이 미흡해 실제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수입품들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수입품들의 가격이 평균 40 내지 45%나 급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어 취임 첫 해부터 인플레이션, 경제난을 초래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퇴임을 4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사면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하루에 사상 최대 규모인 1,500명에 대해 감형하고 39명은 사면한 것으로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단행했으나 아들 사면에 이어 싱글데이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자로 1,500명의 형기를 없애주거나 단축해주는 감형 조치를 취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한 마리화나 등 마약 사범을 포함해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죄를 사해주는 사면을 단행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에 감형과 사면을 받은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재통합하는 데 성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또 이들은 부모들이자 재향군인들, 헬스케어 전문가나 교사, 지역 봉사자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복용자로서 총기를 불법 구매하고 탈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시인한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싱글데이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해 어떤 평을 듣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대해 미국민들은 고작 22%만 지지해 10명 중에 8명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사면 이전까지 3년 동안 140명을 감형하고 26명을 사면했는데 한꺼번에 10배 이상 사면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잠재적 처벌 타겟이 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선제 사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제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인물들은 팬데믹 시절 코로나 백신 등 대처 방안을 놓고 트럼프 측과 정면 충돌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전에서도 반트럼프파로 앞장섰던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트럼프 후보를 파시스트로 공개 비난했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트럼프 일기 때 탄핵을 주도했던 애담 쉬프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 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선제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정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사면에 대해선 사면권 남용이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의사당 점거 사태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거 사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로 1,400명이 기소됐고 그중 900명이 유죄를 시인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는 새 규정을 확정했으나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초과 인출 수수료로 한 해 50억 달러 이상 고객들로부터 받아온 금융권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과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한 로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을 울리는 각종 정크피드를 없애온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행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려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나 발효일자를 임기 종료 후인 2025년 10월 1일로 공지했습니다. CFPB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12일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피, 즉 초과 인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은행들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를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제안에서는 3달러였는데 5달러로 소폭 올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초과 인출 금액이 커서 처리 비용이나 이자가 5달러를 넘을 경우 실비용을 부과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체킹 어카운트에 남은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은 인출하거나 지불할 경우 바운싱, 부도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단 지급하고 초과 인출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1년의 초과 인출 수수료만으로 50억 달러 내지 90억 달러나 부과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규정은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은 175곳의 중대형 금융기관들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소액의 부도를 막아주는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돈이 없는 고객들을 착취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년간 초과 인출 수수료만으로 2,800억 달러나 거둬들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거둬들인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 가운데 70%는 계좌의 잔고가 부족해 초과인출 수수료를 자주 물어야 했던 저소득층 8%에게 집중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했습니다. 비난론이 거세지자 트루이스트 뱅크 등 일부 은행들은 소액일 경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미리 개설해 초과인출에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은행들을 비롯해 금융기관들은 주요 수수료 수입선이 막히게 되자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법적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미은행원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게다가 내년 10월 1일에나 발효 시행되는데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 리가 없어 시행도 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각계의 규제들을 최대한 철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 물가를 낮추겠다는 보관 아래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등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금융규제부처에도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형은행들의 부실 시 예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금융규제 부처들이 대거 통폐합되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익숙해진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환율통제국을 연방채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은행들의 추가 인출 수수료를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는 등 정크 수수료 없애기 합정서원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폐지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도우지 정부 효율부도 소비자금융보호국의 폐지를 공개 언급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계의 규제들을 최대한 철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 물가 낮추기를 달성한다는 보관 아래 금융규제 부처들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금융규제 부처들의 통폐합으로 은행 부실 등 비상사태 시 예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혼란에 빠지고 소비자들이 정크 수수료로 거액을 뜯기는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폐지되면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부실해지는 경우 예금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예금주들이 대거 탈출하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은행들이 부실 은행들을 인수해 고객들이 예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대규모 은행들만 몸집을 불리게 됩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폐지되면 금융기관들부터 항공사, 각 업계가 소비자들로부터 정크 수수료로 뜯어내 수익을 올리는 사태를 막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2025년 1월부터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기 때문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규제 철폐, 규제부처 폐지와 통폐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급 정부 부처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데 연방의회에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현행 규제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와 대불경기로 초당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민주당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연방상원 다수당을 탈환해 53대 47석으로 새로운 119대 회기를 시작하고 연방하원은 다수당을 유지했으나 220대 215 면둔 날 차이로 더 좁혀져 일방 통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현재까지 공화당 하원의원 3명, 공화당 상원의원 1명을 강요 또는 강력급으로 지명해 상원 인주 시 특별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앞으로 2년간 버지니아 한인회를 이끌 20대 김덕만 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앞선 생각, 앞선 행동으로 최고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덕만 신임 회장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기술학교의 재활성화, 고령화되고 있는 이민 1세대에 대한 섬김 등을 3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한인 20만 명 이상에게 봉사하고 있는 버지니아 한인회의 20대 김덕만 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일요일 오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2년간 이끌 새 회장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에 무투표 당선된 김덕만 신임 회장을 20대 회장으로 박수로 최종 인준했습니다. 지난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해온 19대 은영재 물러나는 회장이 20대 김덕만 새 회장에게 한인회 깃발을 건넨 것으로 이 취임식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보다 좀 앞선 생각 속에 또 앞선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은 최초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최고가 되는 그런 20대 한인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덕만 신임 버지니아 한인 회장은 새 한인회 모토로 앞선 생각, 앞선 행동을 내걸었다며 이를 통해 최초, 최고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덕만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 기술학교 재활성화, 노령화되고 있는 이민 1세 섬김 등을 3대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덕만 회장은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탄생한 앤디 김 상원의원 당선을 계기로 한인 정치력 신장에 더욱 매진하고 이를 위해 한인회가 이민 1세대와 차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 부설 종합기술학교에 열정적인 전문가 교장을 새로 영입하고 우수 교사진들을 확보해 35년간 기술학교로 한인들의 취업을 도와온 전통을 되살리겠다고 김덕만 회장은 밝혔습니다. 갈수록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있는 이민 1세대와 참전 용사들을 보살피는데도 버지니아 한인회가 앞장서겠다고 김덕만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의 20대 김덕만 회장 취임에 대해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 한인 아이린 신, 댄 헬머 주 하원 의원들이 대신 읽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화당에선 제이슨 미아레스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한인 헤럴드 변 선임 보좌관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협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한인 임소정 펠팩스 시의원과 한국에 있는 김영근 재외동포 협력센터장 등 각계 인사들도 김덕만 회장의 취임으로 버지니아 한인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